어느 날 나는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회사가 그쪽으로 발령을 내었기 때문인데 그 마을은 조금 외진 곳에 자리 잡고 있어 인터넷이나 휴대폰 신호가 잘 터지지 않았다. 마을은 조용하고 한적했으며 대체로 노령 인구가 사는 듯했다. 내가 이사 간 집은 꽤 오래된 주택이었다. 집 주위는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밤이 되면 온통 어둠 속에 묻혀버렸다. 이사 첫날 밤 나는 짐을 정리하다 밤이 깊어져 잠자리에 들었다. 그때 문득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혹시 이웃이 인사를 하러 온 것은 아닐까 하며 문을 열어보려고 했다. 그러나 창문으로 내다보니 아무도 없었다. 다음 날이 되어 마을을 돌아다니며 몇몇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중 한 할머니가 내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그 집에선 절대 문을 열어주면 안 돼. 누가 두드려도 소리가 들려도 그냥 무시해.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밤이 되었다. 그리고 어김없이 문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무도 없겠지 라고 스스로 되뇌며 무시하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격해졌다. 끝내는 차마 견디지 못하고 문을 조금 열어보았다. 그러나 예상대로 아무도 없었다. 다시 문을 닫고 잠을 청하려는데 이번에는 창문 밖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창문을 커튼으로 가리고 있었으니 도대체 뭐가 소리를 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쿵쿵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가벼운 속삭임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나는 공포에 휩싸였다. 무언가가 분명 여기에 있었다. 그때 배터리가 떨어져 꺼졌던 내 휴대폰이 갑자기 켜졌다. 화면에는 익숙한 메신저 알림창이 떴고 발신자는 알 수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메시지를 열어보니 밖에 나와 나랑 놀자 라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 알림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다. 다음날 나는 마을 주민들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다. 그랬더니 모두가 나를 보고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다. 한 노인의 설명에 따르면 수십 년 전 이곳에서 어린 소녀가 실종되었고 이후로 그 소녀의 영혼이 집 주변을 떠돌며 사람들을 불러낸다는 것이었다. 누군가 초대하지 않는 한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고 했다. 나는 집에 돌아와 문과 창문을 꼭 잠그고 후회했다. 어젯밤 문을 조금이라도 열어버린 것이 너무나 끔찍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두드림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몇 주 동안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그러나 그 일이 발생한 지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여느 때처럼 밤늦게 일찍 잠을 청하려던 중 침대 옆 탁자에 놓인 내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화면에는 다름 아닌 다 나가버렸어. 이제 나랑 놀 수 있겠네 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다. 이것이 마지막 신호였다. 이사 갈 결심을 하고 마을을 떠나게 되었지만 나는 그 사건에 대한 진실을 영원히 알 수 없었다. 다만 그 메시지가 보내진 그 순간 침대 끝에서 누군가 내 발목을 가만히 잡고 있었다는 사실만이 뇌리에 강하게 남았을 뿐이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 시간 동안 내가 본 것을 그리고 느낀 것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날 이후 난 다시는 밤에 누군가의 두드림 소리를 듣고 응답하는 일이 없었다. 그리고 그때마다 떠오르는 건 어린 소녀의 웃음소리였다. 두 번째 이야기, 지금부터 내가 겪었던 기묘하고 오싹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나는 학생 시절 여름방학 동안 도심을 떠나 외딴 시골 마을 외할머니 댁에서 시간을 보냈다. 외할머니 댁은 깊은 산속에 있어 인터넷은커녕 휴대폰 신호도 잡히지 않을 정도로 외진 곳이었다. 동시에 그곳은 어린 시절의 추억이 가득한 곳이기도 했다. 그의 여름은 유난히도 더웠다. 나는 더위를 피해 마을 근처 숲으로 자주 산책을 나갔다. 그 숲은 대나무가 빽빽하게 자라 숲 속에서는 한낮에도 해가 잘 들지 않는 으스스한 장소였다. 이곳에서는 언제나 알 수 없는 서늘한 바람이 부는 듯한 느낌이 들곤 했다. 그날도 어김없이 산책에 나섰다.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던 낡은 사당이 나온다. 어릴 때부터 나는 그 사당에 가지 말라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자랐다. 할머니는 항상 저곳은 사람이 다닐 곳이 아니니 절대 들어가선 안 된다. 그곳엔 오래된 것들이 잠들어 있거든 이라고 경고하셨다. 하지만 어린 마음에 그곳이 궁금했던 나는 적당한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마침 그날은 비도 한두 방울씩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고 나는 사당 근처에 도착해 있었다. 주변엔 아무도 없었고 갑작스레 이 사당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나는 사당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사당은 겉으로 보기엔 매우 낡고 허름했다. 문은 거의 썩어 부서질 듯 덜컹거렸고 곳곳에 거미줄과 먼지가 쌓여있어 오래도록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했다. 망설임 끝에 문을 밀고 들어가는 순간 알 수 없는 한기가 몸을 휘감았다. 안은 상당히 어두웠으나 눈이 적응한 뒤에는 내부 구조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다. 넉넉하게 지어졌던 사당 내부에는 오래된 목조상과 불상들이 줄지어 있었다. 묘한 분위기에 사로잡혀 한참을 둘러보던 그때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며 문이 탁 닫혀버렸다. 순간 놀라 뒤돌아 문 쪽으로 달려갔으나 아무리 힘을 줘도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때였다. 사당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무엇인가 나지막하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오랜만이다.
분명 아무도 없었는데 그 목소리는 확실히 내게 말을 걸고 있었다. 얼어붙은 채로 소리의 근원지를 찾기 위해 고개를 돌리자 가장 큰 불상 뒤에서 서서히 어두운 그림자가 떠오르는 것이 보였다. 공포에 질린 나는 몸이 굳어버려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림자는 마치 연기처럼 허공에 떠올라 불상 주변을 감싸더니 이내 사람의 형상을 갖추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오래전 이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의 전통 복장을 하고 있었고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흐릿했다. 그 그림자는 묵묵히 사당을 가로질러 내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내 앞으로 다가와 중얼거리듯 말했다. 돌아가라. 너의 자리가 아니다. 순간 의식이 흐려지며 내 눈앞이 캄캄해졌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른다. 정신을 차렸을 땐 사당 바깥의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이상한 소리나 그림자는 온데간데 없었다. 비는 이미 그쳐 있었지만 나는 식은땀으로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다. 급히 몸을 일으켜 할머니 댁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마을 어르신들께 그 이야기를 전하자 모두가 놀라며 할머니를 바라봤다. 할머니는 조용히 내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 그곳은 예로부터 우리 조상이 모셔지던 곳이란다. 너를 해치진 않았으니 다행이구나. 이제 2번 다시 그곳은 들르지 말거라. 그날 이후로 나는 다시는 그 사당 근처에 가지 않았다. 이제는 여름이 와도 시골의 그곳을 방문하지 않는다. 이해할 수 없는 경험이지만 그날 본 그 그림자와 목소리는 내가 살아가는 동안 잊을 수 없는 소름 끼치는 기억으로 남아있다. 3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공포 썰이 떠돌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폐가에서의 하룻밤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서울에서 멀지 않은 한적한 시골 마을, 그곳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은 몇십 년째 방치된 상태로 근처 주민들은 그저 무서워서 건드리지 않는 소위 흉가라고 불리는 곳이었죠. 사람들은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거나 정체불명의 그림자가 보인다는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하룻밤 그곳에서 자면 큰돈을 준다는 소문이 젊은 층 사이에서 퍼졌고 친구 셋이 그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주인공인 영철 그리고 그의 절친인 민수와 지원은 각자 필요한 생필품과 취침 장비를 챙겨 폐가로 향했습니다. 문득 영철은 폐가에 들어가기 전 동네 주민 중 한 명이 그들에게 경고하는 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노인이었던 그 주민은 그 집에서는 절대로 밤 12시 전에는 자지 말라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이를 그냥 도시 괴담의 일종으로 치부하고 웃어 넘겼습니다. 폐가에 도착한 3명은 집에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집안의 가구들은 먼지가 쌓인 상태 그대로 놓여 있었고 벽에는 시간이 낡아 퇴색된 가족 사진들이 빛바래게 걸려 있었습니다. 세 친구는 거실에 매트를 깔고 앉아 피크닉처럼 준비해온 음식들을 나눠 먹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 11시가 되었을 무렵 이상하게도 집안은 점점 더 서늘해져 갔습니다. 영철은 문득 기분이 싸늘해지며 팔에 돋은 소름을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지원이 방금 들었어? 라고 속삭였습니다. 모두 긴장한 채 귀를 기울였지만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겠지 뭐. 민수가 말하며 웃었지만 뭔가 기분 나쁜 찝찝함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곧이어 자정을 알리는 교회 종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세 친구는 쌓인 피로에 눌려 매트 위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잠에 빠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영철은 어떤 기분 나쁜 사각거리는 소리에 의에 눈을 뜨고 말았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영철의 가슴은 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눈을 뜨고 거실 한쪽을 보았습니다. 마침내 그가 본 것은 믿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흰 소복을 입은 여자의 형상이 서서히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을 깜빡이는 찰나 민수와 지원도 그 형상을 보게 되었고 3명은 혼비백산하게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폐가에서 빠져나온 후 그들은 바로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들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을 주민에게 이 사건이 전해지면서 기존의 괴담은 더 많은 추측과 무서운 이야기들로 확대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정말로 폐가에서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영철, 민수, 지원은 그 후로도 그날 밤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지만 그날 밤 경험했던 소름 끼치는 순간은 결코 잊히지 않는 악몽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흉가에서 보았던 형상에 대한 진실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